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 일기에서 고전 시가 이후의 갈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 시가는요, 서정 갈래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전 시가에는 고대 가요가 있는데요. 일단 고대 가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은 향가가 나타납니다. 향가는요, 신라 시대에 쓰였던 문학이고요. 향찰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향가는 4구체, 즉 4줄로 이루어진 형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할 말이 많다 보니까 8줄로 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도 또 말이 부족해가지고 10줄로 늘어난 건데 이것이 오늘 배울 창기파랑가의 형식입니다. 이 10구체에서는요, 3단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4, 4, 2 혹은 3, 5, 2라고도 나타나는데 3단 구성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행, 9번째 줄에 첫머리, 첫 단어가 감탄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구라고 부릅니다. 향가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졌으며 향찰로 표기하고 19체에서 3단 구성과 구행, 첫 번째 감탄사를 낙구라고 부른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 가요에서는요, 고려 시대에 쓰인 작품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려 가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3분 후 세 단어면 세 글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은요, 삼음보를 뜻하고요. 분은 분연체. 분연체라는 건 끊어져 있다. 후렴구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가요의 대표작으로는 청산별곡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고려 가요 지나고 나서는 조선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조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조선시대의 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자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시조는 정기와 중기, 후기로 볼 수 있는데 정기와 후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에는 평시조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이 평은 평범하다 할 때 평이고요. 사음보가 나타나고 형식을 지켰기 때문에 양반들이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세한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같은 걸 노래하는 유교적 이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출세하지 못했던 자연으로 돌아갔던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 친화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죠. 안빈낙도, 안분지조. 부족하지만 즐겁게 산다. 만족함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조 중기로 가다 보면요, 조선 중기에는 기녀시조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기녀는 기생과 비슷하지만 기생보다는 조금 더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로는 황진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서는요, 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미 시의 형식이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사음보가 파괴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실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풍자와 해악의 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쭉 요약을 해보자면 고전 시가에서 고대 가요는 서정 갈래였고 향가는 신라시대에 쓰였으며 4구체, 8구체, 19체 중에 19체는 낙구가 나타난다. 고려 가요에서는 3분 후 기억하시면 되겠고 시조에서는 전기, 평시조, 양반용, 출세한 양반의 경우 유교적 이념, 출세하지 않은 양반의 경우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띄었으며 이를 지칭하는 단어로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이 있다. 중기에는 기녀시조의 황진이, 후기에는 전쟁을 겪었으므로 사설시조라는 게 생겼는데 사음보가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기파랑가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가볍게
겉핥기만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찬기파랑가는요, 찬양한다 라는 뜻입니다. 기파랑이라는 옛날에 신라 화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라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향가가 나타나는데 신라 시대에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찬기파랑가의 형식은 향가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19채이며 낙고의 감탄사가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찬적, 추모적, 그리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고 갈게요. 일행,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렇게 받침이 없습니다.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휜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이로 냇가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네, 한번 시를 읽고 와봤어요. 일단 일행에 흐느끼며 바라봅니다. 일단 정서를 잡아주고 있어요. 화자는 흐느끼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보면 이슬 밝힌 달. 지금 달이 뭘 하고 있나요? 이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은 기파랑을 상징합니다. 기파랑을 찬양하는 시라고 했잖아요. 이 기파랑이 이슬을 밝혀주고 있죠. 달은 화자에게 있어서 우러러봄의 대상이며 빛을 내는 광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행에서는요, 휜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이 물가라는 시어 역시 기파랑을 상징합니다. 물가는요, 모래를 가릅니다. 더러운 모래를 물가가 싹 쓸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인격을 드러냅니다.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이로 냇가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는, 이 수풀은 기랑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기랑의 모습인 줄 알았던 수풀, 그래서 기랑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파랑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로 냇가 자갈벌에서, 자갈 역시 기파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자갈이라고 하면은 뾰족뾰족한 돌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둥그런 돌이 생각나나요? 여기서 말하는 자갈은 끝이 이렇게 닳아서 둥글둥글해진 돌을 말해요. 즉 기파랑의 원만한 인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조 종장의 첫 구인데요. 시조 형식의 원형을 10고체 향과 낙고체 첫머리에서 발견할 수 있어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잣나무 가지가 높아. 여기서 잣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뜻합니다. 이 역시 기파랑을 상징하고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죠. 눈이라도 덮지 못할 이라고 해서 눈과 대비됩니다. 눈은 하얗고 기파랑은 푸르죠. 그래서 여기서 색깔이 대비된다, 색채 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눈은 기파랑을 상징하는 잣나무를 덮으려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고전 시가의 순서랑 찬기파랑가 알아봤습니다.